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급회계 연습 강의고요. 이번 강의는 제가 1년에 한 번만 하는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7월 달에 한 번 강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연습 문제 위주로 쭉 풀어나가는 강의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요. 기본 강의 시간에 제가 연습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시간 관계상요. 그래서 이번 중급회계 연습 강의에는요. 토탈 12번이죠. 12번, 6번, 6번씩 나눠가지고요. 6번은 중급회계 1권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나머지 6번은 중급회계 2권 부분을 좀 빠르게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 목적은 중급회계 기본 강의를 좀 들으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중급회계 내용이 좀 긴가민가하다. 그리고 중급회계 기본 강의 들었지만 아직 기억은 많이 나지만 이게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조금 좀 불확실하다. 그런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학원에서 여러 강의를 하거든요. 뭐 회계원리 강의도 하고 중급회계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중급회계 연습 강의도 하고요. 고급회계 강의도 하고 객관식 강의도 하고 많이 하네요. 재무회계 연습 강의도 하고 많이 하네. 이렇게 강의하는데 제가 가리키는 모든 과목들 중에서 제가 가장 애착에 가는 강의가 이 강의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하는 강의가 바로 이 강의입니다. 뭐 제가 느끼는 퀄리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여러분들이 노력 투입한 거 대비 이게 공부 참 제대로 한번 해봤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이 강의가 될 거예요. 객관식 강의랄지 혹은 재무회계 연습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책이 바뀌잖아요. 책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기분이에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하던 책을 그대로 보실 거기 때문에 책에다 줄 쳐져 있죠. 그 줄친 거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만 쭉 풀 건 아니에요. 문제만 쭉 풀 건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냥 건드리기만 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론 강의도 제가 꼼꼼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문제도 좀 충분히 많이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용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급회계 책이 연습 문제가 중간중간에 비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안 풀어보셨으니까요. 조금 중간중간 뻥뻥 뚫리는 기분이었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것도 할 거냐면요. 강의 끝나고 나가지고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한 6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때면 6월 말이 한 7월 말이죠. 7월 말 정도가 될 거니까 강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제가 공인회계사 2차신 기출문제 같은 것들 여러분들 나와드리면서요. 같이 풀어볼 겁니다. 이 중급회계 연습 강의만 가지고도 중급회계 책에 해당하는 부분 2차 시험 문제는 다 풀린다라는 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해서 강의 진행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강의 내용은 빨리빨리 강의 내용 한번 정리하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 푸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풀이 위주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도 1장 안 합니다. 1장 기초 이론 개념 체계인데 1장 안 하고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2장도 안 합니다. 2장은 뭐 이 측정이란 측정 기준 얘기죠. 안 하고요. 곧바로 이제 어디로 넘어가서 할 거냐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3장부터이기 때문에 3장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3장부터요. 책은 어디 보시면 되는 거냐면 124페이지에 3장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브노트 있으신 분들은 서브노트랑 같이 보시면서 필기를 하시면 훨씬 더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혹시 옛날 책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옛날 중급회계 책? 옛날 책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제 카페에다가 어젯밤에 하나 파일을 올려놨거든요. 그 파일이 한 90페이지 정도가 되는 파일이에요. 너무 많은가요? 일단 몇 분? 세 분이요? 네, 이거 뭐 많으시네. 몇 분이시죠? 잠깐만 정확히 손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10분이요? 10분이죠? 네, 10분 정도는 제가 그럼 출력을 해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책을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내용 자체가 바뀐 건 없거든요. 근데 연습 문제가 제가 좀 새로운 연습 문제 추가시켜버리고 옛날 책에 있던 연습 문제들 중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빼버려가지고 새로운 연습을 좀 많이 추가시켜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니까요. 중급회계 1권 부분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중급회계 2권 쪽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문제들을 솎아내면서 이번에 2011년 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쭉 모아보니까 한 90여 페이지가 좀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출력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 드셨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또 왜 반품을 또 하시려고. 아무튼 뭐 알아서 하시고요. 괜히 얘기했네. 그거는 따라오기 힘드실 텐데 그 책 가지고는. 아무튼 저 옛날 책 2009년도 책을 갖고 계셔가지고요.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혹시 온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릴 수 없으니까요. 온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저기 보고 얘기하죠.
온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은요, 제 카페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있으니까요.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장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진도가 빠르게 갈 거니까요. 빠르게 갈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책으로 다 공부하신 분들은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신데요. 다른 분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좀 충분히 해가지고 복습을 하셔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일단 3장 재무제표 표시, 작성과 표시.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건가요? 이 챕터에서는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의 샘플에 대해서 재무제표의 포맷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일단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전체 재무제표. 전체 재무제표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전체 재무제표의 종류. 국제회계 기준에서 이 재무제표 종류를 설명하는 기준서가 기준서 1호죠. 1001호입니다. 기준서 제 1001호가 있는데요. 이 기준서에서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크게 몇 가지가 있죠? 크게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고 6번으로 옵션이 있죠. 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말로 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죠? BS다라고 불리우는 뭐가 있습니까?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죠? 포괄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포괄 IS,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가 있죠. 현금 흐름표가 있고 마지막 5번으로 뭐가 있습니까? 주석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일반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되는 거고요. 6번이 옵션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자, 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기초 BS.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비교 목적으로 작성하는 최초 회계기간의 기초재무상태표죠. 한마디로 전기초 BS인데 어느 경우에 이걸 사용하나요? 재무제표가 뭐가 되는 경우에는요? 소급 작성되는 경우에 이걸 적용하게 되죠. 재무제표를 소급법으로 제작성하는 케이스가 2가지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 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왜 소급법이죠? 여기는 회계 정책 변경은 회계 정책을 바꿈으로 인해서 회계처라는 부분들이고요. 전진법으로 가나요? 이거 소급법으로 가나요? 소급법으로 가니까 전기재무제표가 다 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두 같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전기초 BS도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또 뭐가 있죠? 전기, 오류, 수정도 무슨 법이에요? 소급법이죠. 따라서 이 2가지 케이스는 전기재무제표를 다 뜯어 고쳐주기 때문에 전기초 BS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케이스에서는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만 보여주면 되겠죠. 말 문제로 나오면 이건 뭐 여러분께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가 책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얘기가 책 126페이지에 있죠. 126페이지 가보시면 전체 재무제표 종류들이 있죠. 그거 아마 여러분 책 묶어놓고 별표 쳐져 있을 거예요. 확인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일단 127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원칙이 한번 좋은 얘기 해드렸고 읽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전체 재무제표 뭘 이용해서 작성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국제회계 기준 준수해야 되겠죠. 그 다음 양가로 2번이 뭐예요? 뭘 지켜야 되는 거죠? 계속급 지켜야 되겠죠? 양가로 3번 뭐도 지켜야 되는 거고요. 발생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조심하실 건 계속기업과 발생 기준은 항상 이루어가는 건 아니죠. 계속급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뭐 부도 가능성이 높다라면 청산기업 과정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거 줄쳐져 있죠? 양가로 3번 발생 기준. 발생 기준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무슨 재무제표는요? 현금 흐름표는 발생주가 무너지는 거고요. 양가로 4번. 중요하다라면 별도로 공시하는 거고요. 중요하지 않다라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통합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양가로 5번. 상계는 뭐 시킬 수도 있고 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보고 빈도는 적어도 몇 년이고요? 적어도 1년이고요. 비교 정보는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단기 재무제표는 어느 거랑 같이 공시해야 되는 겁니까? 전기 거랑 같이 공시를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표시의 계속성은 한 번 사용한 계정값은 그대로 많이 사용해줘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132페이지에 이제 가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재무제표 종류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맷과 그리고 유의할 점을 한번 쭉 적어보도록 하죠. 책을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BS의 포맷부터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재무상태표는요.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일단 뭐랑 뭐로 크게 구분을 하죠?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건 여러분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산은요. 유동자산은 가장 위에 유동성이 높은 게 누가 있죠? 현금 및 현금성,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가장 유동성이 높은 계정 과목이죠. 유동 비유동 좀 지울까요? 그리고 그 다음 유동성 높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금융자산들 중에 단기, 투자, 금융자산. 다 아시겠지만요.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게 계정 과목의 다 카테고리들이에요.
카테고리들입니다. 이 안에 무슨 계정권 있는 건가요? 현금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고 당좌예금도 있고 그리고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자산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금의 현금성화서를 묶어서 공시해 주는 거고요. 이 안에 무슨 계정권 있는 거죠? 이 안은 뭐 단기 예금들도 있죠. 뭐 단기성 예금들도 있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 금융자산도 있고 그리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들 중에 1년 이내 처분할 것들, 만기 보유 금융자산들 중에서도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단기 투자 금융자산이다라고 해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조심하실 건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도 유동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만기 보유 금융자산도 유동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걔들이 몇 년 이내 팔고 그리고 만기라면요. 1년 이내 팔고 1년에 만기 도래한다면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비유동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있죠?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이 안에는 역시 여러 가지 계정科目 들어가 있죠? 매출 채권, 미수금 등 각종 채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상품, 제품, 제공품, 반제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 항목이 되는 거고요. 비유동으로 내려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비유동으로 내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위에 단기 투자 금융자산이 있으니까 밑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장기 투자 금융 자산이 있겠죠. 그리고 조심하실 건 국제회계 기준은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별도로 공시하죠. 투자 부동산이란 이름으로 별도로 공시합니다. 투자 부동산. 시험 문제 항상 나옵니다. 이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자산이 있나요? 유형 자산. 그 다음에 이렇게 써드릴까요? 생물 자산도 항상 있습니까? 없는 기업들이 더 많을까요? 생물 자산도 없는 기업들이 더 많죠? 어떤 것들이 난 아시죠? 회사가 소, 돼지 이런 거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생물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도 있습니까? 무형 자산 이런 것도 있죠. 무형 자산은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건데 형체가 없는 거. 이거 말고 이제 나머지가 뭐가 될까요? 기타의 비유동이라고 해서 이걸로 구분되지 않는 것들은 기타다라고 해서 묶어주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산이 공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변 쪽으로 넘어오면 대변 쪽도 뭐랑 뭐로 구분하는 거죠? 역시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로 연결해서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유동부채. 뭐 이것부터 쓸까요? 이쪽에 단기 투자 금융자산 있으면 이쪽에 뭐가 있는 겁니까? 단기성 차입 부채들이 있겠죠. 재무활동들, 단기 차입금이랄지 여러 가지 유동성 차입금들을 이제 단기 차입 부채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매출 채권 있으면 이쪽에 또 뭐 있는 겁니까?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써보도록 할까요? 세금, 단기 법인세 부채도 무슨 부채입니까? 단기 법인세 부채도 유동부채죠. 3개월 이내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고. 비유동으로 내려오면 단기 차입 부채가 있으면 여기도 뭐도 있는 거예요? 장기 차입 부채 같은 것도 있겠죠. 요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장기 차입금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금의 사채, 금융리스 부채 이런 것들이 다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쭉 적고 있는데요.